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한성그룹 본사 지하 3층 주차장. 늦은 밤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어두운 주차장을 비췄다 지웠다를 반복했죠. 한지우의 관자놀이에는 차가운 총구가 닿아 있었습니다. 킬러 최강호는 검지를 방아쇠에 걸었지만 손등으로 땀이 흘러내렸어요. 바닥에는 지우의 지갑이 떨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 엄마, 그리고 지우. 강호의 눈이 그 할머니의 얼굴에 멈춰 섰어요. 20년 전 지하철 계단에서 떨던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넸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나쁜 짓부터 하게 돼요. 사람답게 살아보세요. 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눈을 꼭 감았어요. 총소리가 울릴 것만 같은 그 순간 강호는 총을 내렸습니다.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지우는 살아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킬러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만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 겨울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큰 저택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이었죠. 저택 2층 안방에는 32살의 한성그룹 회장 한도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희귀한 혈액병으로 6달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주치의 박종수는 회장의 아내 윤정혜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박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윤정혜는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다 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남편만 죽으면 회장 자리는 내가 차지하는 거야. 윤정혜는 30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이는 없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병상에 누운 뒤로 이사회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누구를 편으로 만들지 계산하며 말이죠. 병실 문병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반면 28살의 가정부 이선희는 달랐어요. 선희는 밤낮 없이 회장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죽을 떠먹이고 기저귀까지 갈아드렸죠. 다른 가정부 2명은 선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 자기가 먼저 쓰러지겠어. 월급 받고 일하는 건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선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선희는 회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도준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도준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선희를 보았죠. 선희는 젖은 수건으로 도준의 이마를 닦아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도준은 대답할 힘이 없었지만 눈으로 고마움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내 곁을 지켜주는구나. 그날부터 도준은 선희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들르는데 이 가정부는 매일 밤 자신을 지켰던 거예요. 2달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혈액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주치의 박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 소식을 들은 윤정혜는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갑자기 매일 병실을 찾아와 남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죠. 여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이제 우리 아기도 가져요. 회장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야죠. 하지만 도주는 아내의 변한 모습을 차갑게 바라만 봤습니다. 죽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아이 타령이야. 도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살린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저 가정부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선희가 병실 문을 닫고 나간 뒤 도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선희, 고맙소.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감사함이 곧 금지된 감정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1986년 봄, 어느 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도주는 홀로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건강을 회복한 지 2달이 지났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회사 일로 바쁘다며 저녁 늦게 들어왔죠. 도주는 책상 위의 서류를 보다 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큰 집에서 나는 혼자로구나.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희가 따뜻한 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도주는 고개를 들어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병간호를 해주던 그때처럼 선희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고맙소. 선희 씨도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소. 선희는 차를 내려놓고 나가려 했지만 도준이 불렀습니다. 잠깐, 앉아서 차 한 잔 같이 하지 않겠소? 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서재 안은 고요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지만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도준의 외로움과 선희의 연민이 그 좁은 공간에서 뒤섞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결국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속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장님께 이럴 수가. 도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도준은 선희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해야겠소. 미안하오.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저도 죄송합니다. 2달이 지난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희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몸이 무거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선희를 보며 웃으며 말했죠. 축하드립니다. 임신 2달 되셨어요. 선희는 진료실에서 나와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걸 어떡하지? 회장님께 말할 수도 없고. 선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하지만 입덧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윤정혜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선희의 이상한 행동을 놓치지 않았죠. 저 여자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윤정혜는 개인 탐정을 고용해 선희를 미행시켰습니다. 며칠 뒤 탐정은 선희가 산부인과를 다녀온 사실을 보고했어요. 윤정혜는 진료 기록까지 빼내 확인했습니다. 임신 2개월. 윤정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회복한 게 바로 2달 전이잖아. 설마. 어느 날 오후 윤정혜는 선희를 지하 창고로 불렀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 윤정혜는 차갑게 물었어요. 뱃속에 있는 애 누구 애야?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윤정혜는 비웃듯 말했죠. 묻는 내가 바보지. 좋아,
한 번만 봐줄게. 윤정혜는 가방에서 두툼한 돈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 한 장을 함께 내밀었어요. 이 돈이면 미국 가서 충분히 살 수 있어.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윤정혜는 선희의 말을 끊고 차갑게 말했어요. 싫다고? 그럼 회장님께 다 말할 거야. 당신이 유혹했다고. 그리고 그 뱃속 아이도 가만 안 둘 거야. 선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윤정혜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뭐든지 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비행기야. 짐 싸. 그날 밤 선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주는 부산 출장 중이었고 선희가 떠나는 것도 몰랐죠. 현관문을 나서며 선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3년의 시간, 그리고 회장님과의 마지막 기억. 선희는 눈물을 닦고 택시에 올랐어요. 사흘 뒤 출장에서 돌아온 도주는 선희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윤정혜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죠. 여보, 그 가정부 선희 말이에요. 집안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도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희가 돈을 훔쳐? 하지만 증거도 없었고 선희는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도주는 배신감에 더 이상 선희를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도주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품은 여자가 협박당해 이 나라를 떠났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진실은 40년 동안 묻혀있게 됩니다. 2025년 가을,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한인타운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해가 지면서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78살의 한성그룹 회장 한도주는 호텔 근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국 법인 실사를 위해 이곳에 온 지 사흘째였죠. 비서들은 호텔에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도주는 혼자 나왔어요. 나이가 드니 옛날 생각만 자꾸 나는구나. 가을비가 보슬보슬 내렸습니다. 도주는 우산도 없이 걷다가 골목 끝에서 낡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어요. 서울 국밥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죠. 국밥이라.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 그립구나. 도주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어요. 가게 안에서는 국물 끓는 냄새와 김치 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에는 손님이 서너 명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한지우였어요. 도주는 구석자리에 앉아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냄비 앞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이수진이었습니다. 도준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수진의 옆모습, 국을 젓는 손놀림, 눈매가 누군가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저 사람, 혹시? 지우가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뭐 드릴까요? 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국밥 하나 주시오. 지우는 주방으로 주문을 전하고 다른 손님들을 돌봤습니다. 도주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도준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어린 딸을 안고 국밥집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저 여자, 설마. 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40년 전 자신의 곁을 지켰던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이선희. 국밥 나왔습니다. 지우가 뜨거운 국밥을 갖다 놓았어요.
도주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우를 불렀죠. 저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되겠소?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도주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진 속분이 가게 주인이신가요? 지우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저건 우리 외할머니예요.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안쪽 방에 계세요. 도준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외할머니, 그럼 저 주방에 있는 사람은? 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혹시 외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지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선희인데요.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아세요? 도준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크게 울렸죠. 다른 손님들이 도준을 쳐다봤지만 도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선희가 여기 있었구나. 주방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은 도준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준도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의 눈, 코, 인매가 젊은 시절 선희와 너무나 똑같았죠. 이 사람이 내 딸이란 말인가.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저 선희 씨를 좀 뵐 수 있을까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는데요? 도준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40년 전 한국에서 가정부였던 그 여자, 자신과 하룻밤을 보냈던 그 여자라고요. 수진은 도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안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그래도 뵙고 싶으시면 따라오세요. 도준은 수진을 따라 좁은 복도를 지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에는 마른 노인이 누워 있었죠. 산소호흡기를 끼고 링거를 맞으며 가까스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도준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죠.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이선희였어요. 선희도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준을 바라봤죠. 선희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도준은 무릎을 꿇고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선희 씨, 당신이 살아있었구려.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죠.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문 밖에서 수진과 지우가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이 늙은 한국인 남자와 할머니는 무슨 사이일까요? 그리고 왜 둘은 4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처럼 울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국밥집 안쪽 방에서 도준과 선희는 40년간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희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침대에 기대 앉았어요. 산소호흡기를 벗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사모님한테 협박을 당했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걸 들키고.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돈봉투와 비행기표를 받고 혼자 미국으로 쫓겨났던 일을요. 도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정혜가 그런 짓을. 선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혼자 수진이를 낳았어요. 돈이 떨어지고 말도 안 통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수진은 문 밖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였죠. 지우도 옆에서 외할머니의 과거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도준은 선희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소.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수진이와 지우를 키우는 게 행복했어요. 도주는 선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건강은 어떻소? 선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심장이 안 좋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어요.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치료를 포기했어요. 도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이를 낳아준 사람이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가다니. 도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희 씨, 나와 함께 한국으로 갑시다. 내가 최고의 의사를 구해서 당신을 치료하겠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 저 같은 사람 때문에 회장님이 곤란해지시면. 그때 수진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은 무릎을 꿇고 도준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도 함께 들어와 할머니 침대 옆에 섰죠. 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도와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도주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구나. 사흘 후 도준의 개인 전용기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선희는 휠체어에 앉아 비행기에 올랐어요. 수진과 지우도 간단한 짐만 챙겨 함께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자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죠. 40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구나. 1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준이 미리 준비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선희는 곧바로 서울 강남의 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특실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에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어요. 심장내과 전문의 김재현 교수가 선희를 진찰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치료하면 좋아지실 겁니다. 김 교수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계획했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도 새로 처방했죠. 영양사가 배정되어 매일 식단을 관리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스텐트 시술을 무사히 마쳤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도주는 매일 아침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선희를 보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못했죠.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떻소? 도주는 선희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진작 당신을 찾았어야 했소. 40년이나 늦었소. 선희는 도준의 주름진 손을 쓰다듬었어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난 게 어디예요. 3달이 지나자 선희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식욕도 돌아왔죠. 김재현 교수는 놀라워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다니 정말 기적입니다. 한편 손자 지우는 하버드 대학을 1년 휴학했습니다. 도주는 지우를 한성그룹 전략기획실 인턴으로 특별 채용했어요. 어느 날 오전 본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주는 지우를 임원들 앞에 세웠죠. 이 젊은이는 하버드에서 온 특별 인턴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 일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부회장 한재민은 아버지가 유독 지우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젊은이가 누구길래 회장님이 저렇게까지. 재민은 비서에게 지우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도주는 지우의 신분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어요. 단지 조용히 지켜보며 언젠가 진실을 밝힐 때를 기다렸죠. 그날이 오면 이 회사는 큰 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초봄
한성그룹 본사 40층 부회장실이었습니다. 48살의 한재민은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젊은 인턴 생각뿐이었죠. 아버지가 왜 저 애한테만 저렇게 신경을 쓰시는 거야? 재민은 최근 일주일간 아버지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회의 때마다 지우를 옆자리에 앉히고 중요한 결정을 물어보고 저녁 식사까지 함께 했어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아버지가 지우와 단둘이 골프장에 다녀왔습니다. 재민은 주먹으로 책상을 탁 쳤어요. 그때 부회장실 문이 열리고 아내 박미란이 들어왔습니다. 45살의 미란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소파에 앉았죠.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그 인턴만 챙기시잖아. 뭔가 이상해. 미란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나도 궁금했어요. 비서한테 알아보라고 했는데 회장님이 그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신대요. 그리고 회장님 보유 주식을 일부 승계할 거라는 소문도 들렸어요. 재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저 애한테 회사 지분을 넘기시려는 건 아닐까? 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신이 이 회사 부회장이잖아요. 재민도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미라는 남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애를 없애야 해요. 지금이 기회예요. 재민은 아내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미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돼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예요? 재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저 애만 없으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며칠 후 재민의 비서 정태식이 부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42살의 정 비서는 재민을 10년 넘게 보좌한 측근이었어요. 부회장님 말씀하신 사람 찾았습니다. 재민은 주위를 살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바닥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 처리가 깔끔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11시 강남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재민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주차장 구석에 서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어두운 주차장.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최강호였어요. 키가 크고 말이 없는 사내였죠. 누굴 없애야 합니까? 강호는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재민은 봉투 하나를 꺼내 사진과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이야. 25살 한지우. 우리 회사 인턴이지. 강호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처럼 보여야 합니까? 재민은 재빨리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절대 우리랑 연결되면 안 돼. 강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10억입니다. 절반은 성금으로 주세요. 재민은 미리 준비한 가방을 건넸어요. 5억 원이 든 가방이었습니다. 강호는 가방을 받아들고 사라졌죠. 이제 곧 저 애는 없어질 거야. 재민은 혼자 주차장에 남아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호는 지우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매일 아침 8시에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외할머니를 찾아갔죠.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저 녀석 빈틈이 없네. 강호는 며칠을 지켜본 끝에 지하 주차장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지하 3층 주차장은 늦은 밤이면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11시쯤 회식이 끝나고 지우는 본사 건물로 돌아왔어요. 차를 가지러 지하 3층으로 내려갔죠. 강호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기둥 뒤에 숨어서요. 지우가 자기 차 쪽으로 걸어오자 강호는 재빨리 뒤로 다가갔습니다. 총을 꺼내 지우의 머리에 겨눴어요. 지우는 뒤를 돌아봤고 총구가 자기 관자놀이에 닿은 걸 느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죠. 왜 이러세요? 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끝내자. 빨리. 그때 지우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갑이 열리면서 사진 한 장이 흘러나왔어요. 국밥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선희, 엄마 수진, 그리고 지우. 강호의 눈이 사진 속 할머니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이 할머니, 설마 20년 전 한겨울 지하철 계단, 노숙자로 떨고 있던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준 그 아줌마. 배고픈 사람은 나쁜 짓부터 하게 돼요. 사람답게 살아보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강호의 손이 떨렸어요. 지우는 눈을 꼭 감고 떨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총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강호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자신을 살려준 걸까요? 2026년 봄, 어느 날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최강호는 자신의 낡은 원룸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재민의 비서 정태식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강호는 항상 의뢰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태식의 핸드폰에 몰래 도청 장치를 심어뒀거든요. 이 자식들, 날 죽이려고 하네. 정태식은 다른 킬러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강호까지 제거하라는 재민의 지시였죠. 강호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살려면 진실을 밝혀야 해. 다음 날 오전 강호는 변호사 이승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의 이승호는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였어요. 제가 한성그룹 회장님께 전할 게 있습니다. 살인 교사 사건입니다. 이 변호사는 강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호는 녹음 파일과 송금 내역을 USB에 담아 건넸죠. 재민이 자신에게 5억 원을 준 증거, 그리고 지우를 죽이라는 대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사흘 후 도주는 비밀리에 강호를 만났습니다. 한남동 저택 지하 서재였어요. 도주는 USB의 내용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아들 재민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서 들렸죠. 사고처럼 보여야 합니다. 절대 우리랑 연결되면 안 돼요. 도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민이가 지우를 죽이려 했다니. 강호는 도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저는 돈 때문에 나쁜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지우 씨만큼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도준은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소? 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우 씨 지갑에서 떨어진 사진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20년 전 저한테 국밥을 사주신 분이었어요. 강호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한겨울 지하철 계단,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았던 그날. 한 아줌마가 우산을 씌워주고 따뜻한 국밥집으로 데려갔죠. 배고픈 사람은 나쁜 짓부터 하게 돼요. 사람답게 살아보세요. 그 아줌마가 바로 이선이었습니다. 강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그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손자를 죽일 순 없었습니다. 도주는 강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우리 손자를 살려줬소. 강호는 모든 증거를 도준에게 넘기고 자수하기로 했습니다. 도준은 강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로 약속했죠. 바로 그 무렵 한성그룹 본사 정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노숙자 한 명이 매일 아침 나타나 소리를 질렀어요. 한재민을 만나게 해줘. 내가 그의 아버지야. 65살쯤 되어 보이는 노숙자 최성복이었습니다. 경비원 김철수는 성복을 쫓아냈지만 그는 다음 날 또 나타났죠. 내 아들이 여기 부회장이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본사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소문이 회사 안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도주는 그 소문을 듣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 노숙자를 내 사무실로 데려오게.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 성복은 회장실로 올라왔습니다. 낡은 옷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도주는 성복을 의자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재민의 아버지라고 했소? 성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윤정이란 여자와 사귀었습니다. 그때 애를 가졌죠. 도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혜가 불륜을? 성복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버리고 회장님한테 돌아갔어요. 그리고 애를 낳았죠. 그게 한재민입니다. 성복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윤정혜와 성복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주는 사진을 보며 떨렸습니다. 그럼 재민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말인가? 도주는 성복을 내보낸 뒤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재민과 내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게. 비밀리에.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영수 교수가 직접 봉투를 가져왔어요. 도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유전자 일치율 0%. 도준과 재민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도준은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40년을 가짜 아들을 키워온 거였구나. 도준은 재민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재민이 들어왔죠.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도준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재민 앞에 던졌습니다. 재민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이게... 도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어미가 다른 남자와 만들어낸 자식이지. 재민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우를 죽이려 한 것도 다 알고 있다. 증거도 있어. 재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가짜 핏줄, 그리고 살인 교사범. 재민은 어떻게 될까요? 2026년 여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한성그룹 부회장 살인 교사 사건이라는 소문이 언론에 퍼졌거든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법정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한재민과 박미라는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재민은 한 달 전 구속된 이후 살이 빠져 옷이 헐렁했죠. 판사석에 3명의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장 박철수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지금부터 피고인 한재민, 박미란에 대한 살인 교사, 횡령, 증거인멸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조민재가 일어나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한재민은 2026년 2월경 킬러 최강호에게 금 5억 원을 주고 한지우 씨를 살해할 것을 교사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재민의 변호인 장석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강호가 녹음한 재민과의 대화 파일, 5억 원 송금 내역, 정태식 비서의 자백 등이 모두 제출됐죠. 또한 피고인은 회사 돈 2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으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서류를 소각했습니다.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어요.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박미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동정하지 않았죠. 남의 목숨을 돈으로 사려 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증인으로 최강호가 출석했습니다. 강호는 수갑을 차고 증인석에 섰어요. 제가 한재민 씨로부터 한지우 씨를 죽이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지우 씨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 속 할머니가 20년 전 저한테 국밥 한 그릇을 사주신 분이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호는 계속 말했죠. 그분은 제가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 손자를 죽입니까? 재판장도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한 그릇의 국밥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고 그 은혜가 다시 다른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검사는 재민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왜 한지우 씨를 죽이려 했습니까? 재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아버지가 지우한테만 관심을 보이셔서 제 자리가 위험해질까봐. 검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무고한 청년을 죽이려 한 겁니까?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여러 증인이 나왔고 증거가 제출됐어요. 재민의 횡령 사실도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회사 돈으로 해외 별장을 사고 명품을 사고 고급차를 산 내역이 모두 밝혀졌죠.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오전 10시였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재민은 살인 교사, 횡령, 증거인멸 등의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인 박미라는 살인 교사 방조 및 횡령 공모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법정 경위들이 부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든 회사 지분과 재산을 몰수당하며 추징금 30억 원을 납부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똑.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재민과 미라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어요. 3층 독방에 각각 수감됐습니다. 일주일 뒤 재민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면회인은 최성복이었죠. 재민은 처음에 거부하려 했지만 교도관이 권했습니다. 가족이라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재민은 한숨을 쉬고 면회실로 나갔어요.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성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술 냄새를 풍기는 늙은 노숙자였죠. 성복은 전화기를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왔다. 오랜만이지? 재민은 차갑게 전화기를 들었어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성복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야, 너 지금 말투가 왜 그래? 나 내 아버지야. 재민은 비웃듯 말했죠. 아버지? 제 아버지는 한도준 회장입니다. 당신은 그냥 어머니랑 놀아난 남자일 뿐이에요. 성복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잖아. 내가 내 피를 받은 거라고. 재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피는 섞였을지 몰라도 전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복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좋아, 그럼 솔직히 말할게. 나 돈 좀 줘. 너 재벌 아들이잖아. 재민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어요. 못 들으셨습니까? 전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회사 지분도, 집도, 차도, 통장도 다 몰수당했습니다. 성복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숨겨둔 돈 있을 거 아냐? 재민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다신 오지 마세요. 전 당신 아들 아닙니다. 재민은 돌아서서 독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성복은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쳤지만 재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죠. 한편 강호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양형 참작을 받아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강호는 판결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호는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할머니, 저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독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 아들로 살았던 48년의 인생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탐욕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던 죄, 이제 15년을 갚아야 했죠. 재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진짜 가족이 다시 모이고 있었습니다. 2027년 봄 서울 노량진역 근처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새로 지어진 5층짜리 건물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한선이 나눔관 개관식. 79살의 한도주는 검은색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옆에는 선희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건강을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오래 서 있기는 힘들었습니다. 수진과 지우는 단상 아래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죠. 지우는 하버드로 돌아가지 않고 한성그룹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도주는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우가 자신의 친손자라고 밝혔어요. 마이크를 잡은 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이 건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선희 여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죠. 도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전 이 여인은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도주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뒤늦게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병원비가 없어 치료도 못 받고 계셨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건물은 제 속죄의 시작입니다.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곳에 오십시오. 도주는 건물을 가리켰어요. 1층에서는 무료로 따뜻한 국밥을 드립니다. 2층에서는 무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뜨거운 박수였죠. 개관식이 끝나고 나눔관 문이 열렸습니다. 1층 식당에는 20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자, 첫 손님 받을 준비 됐어요. 문 밖에는 벌써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노숙자, 독거노인, 가난한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죠. 지우가 할머니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국밥 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앉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공짜로 줘?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부르게 드세요. 수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가져왔어요. 밥이 가득 담긴 뚝배기에 따끈한 국물이 넘칠 듯 했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함께 나왔죠.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고 국밥을 한 입 떴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눔관을 찾았습니다. 모두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웃으며 돌아갔어요. 2층 진료소에서는 의사 3명이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죠. 혈압을 재고 약을 받고 건강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녁 6시쯤 도준과 선희는 나눔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지우가 휠체어를 밀어주었어요. 수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4사람은 난간에 서서 서울 시내를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건물마다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도준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씨, 이제야. 조금은 빚을 갚는 것 같소?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이미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저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주셨고요. 수진이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걱정 마시고요. 지우도 할아버지 옆에 섰어요. 할아버지, 저도 이 일 계속 도울게요.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도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그날 밤 4사람은 나눔관 1층 식당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끓인 국밥을 함께 먹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첫 식사였죠. 도준은 국밥 한 술을 뜨며 말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참 대단한 거구려. 선희가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고 20년 전 당신이 준 국밥 한 그릇이 강호를 살렸소. 그리고 그 강호가 우리 손자를 살렸지 않소?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밥 한 그릇이 3사람의 목숨을 살린 셈이네요. 지우는 외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베푼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었어요.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한선희 나눔관은 서울에만 5곳이 생겼어요. 부산, 대구, 광주에도 생겼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치료를 받고 희망을 얻었죠. 도준은 회장직을 물러나고 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한성그룹 부사장이 되어 회사를 이끌었어요. 수지는 나눔관 총괄 책임자가 되어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선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매일 나눔관에 나와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요. 어느 날 저녁 노량진 나눔관 식당에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밝은 얼굴이었어요. 최강호였습니다. 7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이 지났죠. 강호는 선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수십 년 전에. 선희는 강호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억하고 말고. 지하철 계단에서 떨고 있던 젊은이. 이제 이렇게 씩씩해졌구만. 강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선희는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 그게 나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강호는 나눔관 직원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아나갔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은혜는 이렇게 큰 물결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